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오늘은 5.18 민주화운동 43주년 기념일입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최근 당시 군 지휘계통 인사들에게 발포 명령은 사실상 전두환의 지시라는 진술을 얻어냈지만 최종 근거는 아직 찾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5.18 기념재단 이기봉 사무처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요일 경제일기 코너에서는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그리고 우리 재정준칙 법제화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저희 방송을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KBS 1라디오 채널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언제부턴가 주변과 단절된 채 홀로 숨을 거둔 사람들의 이야기를 뉴스를 통해 자주 접하게 됐는데요. 고독사 위험군이 전체 인구의 3%나 된다는 보건복지부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3%. 인구수로 따지면 152만 명으로 추정될 만큼 적지 않은 숫자인데요. 연령별로 살펴보면 20, 30대 청년의 경우 정서 불안과 경제 문제, 중년층은 경제 문제와 사회관계, 70대 이상 노년층의 경우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고독사를 20%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요. 통반장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소, 식당 같은 생활 밀착형 상점을 고독사 예방 게이트키퍼로 양성하고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 전력, 통신, 수도 사용 패턴을 분석해서 인공지능을 통해 안부를 확인하는 방안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방안으로 과연 충분한 걸까요? 사실 고독사 문제는 주변의 관심에만 기대기엔 너무 멀리 온 측면이 있어 보이는데요. 우리보다 앞서 고독사에 관심을 기울여 온 영국의 경우 내각에 외로운 부를 만들어서 고독사 예방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두루 살피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인들이 외로움에 대해 말하는 것을 나약하다고 여길 만큼 외로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도록 하고 있다는데요. 우리도 목표 숫자를 중심으로 대책을 만들고 제시할 게 아니라 조금 더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접근을 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또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개최된 제4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한 기념사에서 5월 정신은 우리에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실천을 명령하고 있다면서 5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고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우리가 5월 정신을 잊지 않고 계승한다면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하고 그런 실천적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은 이어 광주 시민과 전남 도민들을 호명하면서 5월의 정신은 자유와 창의 그리고 혁신을 통해 광주와 호남의 산업적 성취와 경제 발전에 의해 완성된다고 말하면서 광주와 호남이 자유와 혁신을 바탕으로 혁신 정신이 AI와 첨단 과학기술 고도화를 이뤄내고 이런 성취를 미래 세대에 계승시킬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5월 정신을 거듭 강조해 국정 키워드인 자유민주주의와 연결하면서도 네. 대선 공약인 5.18 민주화운동 그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 등에는 뭐 구체적 언급을 삼간 한편 호남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초점을 둔 기념서로 평가가 됐습니다. 지금 정치권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뭐 국민의힘은 뭐 별도 논평이나 평가를 내진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우호적인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의 5.18 기념사에 대해 5월 정신 계승, 자유민주주의를 말하지만 약속했던 원포인트 개헌이나 국가폭력에 의한 국민들의 삶, 생명을 해치는 일에 반성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하지 않는 한 그건 모두 공연불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가폭력에 책임이 있는 정부 여당은 말로만 반성하고 추념하고 기념할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면서 5.18 정신 헌법 수록은 대선 당시 여야 할 것 없이 약속했던 대국민 공약이었고 다음 총선에서 원포인트 개헌으로 광주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자고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원포인트 개헌 발언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입장 내놨죠. 예,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연합뉴스 전화 인터뷰에서 이 원포인트 개헌이 이제 야당에서 제안이 나온 데 대해서 원포인트 개헌 제안은 비리에 얼룩진 정치인들의 국면 전환용 꼼수에 불과하다면서 5.18 정신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네. 이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정치를 시작하기 전부터 5.18 정신이 곧 헌법 정신이라는 원칙과 소신을 지속해서 밝혀왔다면서 개헌은 규범 질서의 근본을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국민적 합의와 절차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당한 과정을 통해 헌법을 개정하는 계기에 5.18 정신을 반드시 헌법에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실 관계자는 상당히 고위 관계자로 보이는데 비리 얼룩진 정치인들 이게 지칭하는 게 과연 뭘까? 민주당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 네, 뭐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뭐 명시적으로 겨냥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정치인들이 개헌을 추진하면 절차적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 이런 뜻입니까? 뭐 대통령실 발언이나 이제 그 국민의힘 측의 설명을 종합하면 뭐 예. 이재명 대표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못 믿겠다 뭐 그런 뉘앙스도 뭐 없진 않습니다만 예. 그보다는 이제 원포인트 개헌이라는 것이 이제 예를 들면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논평을 보면 네. 지금 원포인트 개헌을 말하는 것은 개헌에 대한 의지가 없거나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왜냐하면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에 대해 여러 차례 개헌 논의가 있었지만 개헌에 이르지 못한 것은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도 개헌이 그만큼 쉽지 않다는 뜻이기 때문에 네. 개헌을 한다면 충분한 수기 과정을 거쳐 필요한 내용을 모두 담아내야 한다. 이 국민의힘 장도영 원내대변인이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실제로 조금 전 이제 KBS가 보도한 이 헌법학자들 인터뷰 내용 중에도 보면 예. 헌법학자 이병규 동의과학대 교수가 이 국회의원 임기를 늘리고 줄이는 건 원포인트로 가능하겠지만 헌법의 성격과 정신을 바꾸려면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 원포인트로 전문만 바꾼다는 건 공감을 얻기 어렵다. 뭐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고요.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도 30년간 헌법을 고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쌓여온 개헌 요구들이 많다.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 구조는 왜 손을 안 대고 뭐 지방 분권은 왜 빼느냐 등 다양한 목소리가 터져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헌법학자들도 대부분 뭐 이제 헌법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영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게 아니라 그 헌법 전문만 원포인트로 바꾼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전문가들도 뭐 회의 내지는 좀 난색을 보이는 뭐 그런 상태이긴 합니다. 뭐 근데 여러 가지 이론이 있을 수는 있겠는데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 집권 초기에 개헌안을 대통령이 직접 발의했었잖아요. 그때 국민의힘에서 반대했었잖아요. 그때는 원포인트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손질하는 것에 대한 개헌안이 발의됐었는데 그렇죠. 그때는 왜 반대했느냐 이런 반론에 부딪히지 않나요? 뭐 그때도 이제 뭐 5.18 그 헌법 5.18 정신 헌법 전문 반영 때문에 뭐 국민의힘이 정확하게 반대했는지 그건 이제 봐야 되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그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했던 개헌안 같은 경우에는 헌법 전문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어떤 권력 구조 등에 대한 개헌이었기 때문에 뭐 이제 국민의힘의 뭐 입장이 아무래도 당시 이제 문재인 정부와 뭐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랄까요? 전반적으로 개헌하자고 할 때는 시기가 안 맞아서 개헌하기 어렵다. 원포인트 개헌하자고 하면 그건 절차상 전반적으로 개헌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하면 개헌은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논리적 귀결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돼서 한번 좀 물어봤습니다. 5.18 그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맞게 맞춰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호남 민심 잡기에 공을 들였어요. 네, 여당인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호남 경제발전 약속을 쏟아냈는데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순신 장군의 양모호남 심호국가 이 문구를 언급하면서 호남이 보다 살기 좋은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광주 미래차산업단지 조성, 광주 군공항 이전, 대구 광주 달빛 고속철도 건설 등 초대형 사업 추진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어제 청년 정치인들과 이 광주 망월동 민족민주 열사 묘역을 함께 참배하고 저녁에는 만찬 간담회를 하는 등 이 호남 지역 민심에 구애하는 행보를 보였고요. 오늘 오후에는 이 광주의 한 병원을 찾아서 입원 치료 중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를 문병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래오래 사셔서 징용 문제와 강제노동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셔야 한다면서 얼른 나으시길 바란다고 쾌유를 빌었습니다. 국가보훈처가 SNS 게시물 올린 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까? 네, 국가보훈처가 이 5.18 이 광주 민주화운동 43주년을 맞아서 SNS에 이제 웹 포스터 형태의 게시물을 올렸는데 이 사진이 좀 부적절했다 이런 논란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보훈처는 그 오늘 자정께 올린 그 SNS 게시물에서 1980년 5월 18일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낸 날 이제 등의 글귀와 함께 사진 한 장을 올렸는데요. 이 당시 5.18 당시 금남로를 찍은 사진인데 문제는 당시 사진이 이제 시위 진압 때 뭐 계엄군의 시점에서 이 시민군 또는 시위대를 바라보는 이제 그런 구도로 찍혀 있었다는 점 때문에 야당 정치인들의 비판이 나왔습니다. 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 게시물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공유하면서 계엄군이 주인공인 이런 사진을 굳이 2023년 오늘 대한민국에서 국가보훈처의 5.18 기념 이미지로 봐야 하느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보훈처는 결국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이 같은 글에 다른 사진을 다시 붙여 게시하면서 여러 컷의 이미지를 공식 SNS를 통해 순차적으로 올려 이 5.18의 의미를 재조명하려 했으나 관련 첫 사진 이미지가 계엄군 시각에서 바라보는 사진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었다면서 예. 이 SNS 캠페인의 목적과 의도가 아무리 좋았다고 해도 5.18 유가족이나 한 분의 시민이라도 불편한 마음이 드신다면 결코 좋은 의미를 전달할 수 없다. 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 이런 유감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이 사진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도 사용한 사진이라면서 야당의 비판을 반박했는데요. 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회의장은 보훈처가 이 홈페이지에 내건 사진을 두고 오해가 있는 듯하다면서 해당 사진은 2019년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올린 배경사진과 똑같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일본으로 출국할 예정인데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 일정이 공개됐어요. 네, 대통령실이 그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일정을 공식 발표했는데요. 네. 오는 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는 이제 등의 주요 내용입니다. 네. 한일 정상회담은 지난 7일 서울회담 이후 2주 만인데요. 이번 회담은 윤 대통령의 19일부터 21일까지 히로시마 이 주요 7개국 즉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마련됐는데 이 윤 대통령은 이번 의장국인 일본의 초청에 따라 참관국 즉 옵서버 자격으로 히로시마를 찾게 됐습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서울회담에서 합의한 경제 안보 문화 협력과 청년 교류 등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주요 사안을 점검하고 양국 간 협력 의지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사실 G7 정상회의를 주목하는 게 한일 정상회담도 회담이지만 한밀 정상회담이 또 오히려 주목되는 거 아닙니까? 네, 뭐 한미일 정상회담은 폐막일인 21일 개최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뭐 예. 개최국인 일본이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미국 측에서는 뭐 일정과 관련해 합작을 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인데요. 제이크 설리반 미 백악관 국가안보 부장관은 현재 시간 17일 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이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이 일본행 에어포스원 그러니까 미국 공군 1호기의 기내에서 기자들과 기자간담회를 약식으로 가진 자리에서 예. 기본적으로 일정에 대한 문제라면서 빡빡한 일정 속에서 시간을 찾을 수 있다면 우리는 3자회담을 추진할 것이나 일정이 많기 때문에 어떤 확답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원래 17일 일본으로 출국해서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에 파푸아뉴기니 그리고 호주까지 방문하고 귀국할 예정이었지만 이들 두 국가는 방문하지 않고 21일 바로 귀국하는 것으로 이제 일정을 단축했는데 아마 그 여파도 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원래 한밀 정상회담도 굉장히 중요한 의제가 논의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었어요. 뭐 예를 들면 지금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뭐 한국의 MD 체제 편입 문제라든가 한밀 정보 교류 문제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의제로 떠오를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았는데 미국의 태도를 보면 한미일 정상회담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현재 시점에서 예단하기는 좀 이를 것 같고요. 일단 네. 한국 그리고 일본 특히 개최국인 일본 측에서 뭐 한미일 회담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아직까지 이런 뭐 공식적인 발표를 한 바는 없기 때문에 네.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네. 다만 뭐 이제 미국 측의 설명 중에 이게 일정이 많기 때문에 뭐 빡빡해서 이제 이런 내용은 좀 솔직히 고지 듣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아무래도 뭐 최근에 어떤 국제 정세나 그런 것을 좀 고려해서 뭐 아마 미국 측의 결정이 21일 전에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G7 정상회의에서 후쿠시마산 식재료로 만든 음식이 나올 예정이라고요? 이제 후쿠시마 그 현 지사,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도지사에 해당하는 이 네. 일본의 광역단체장이 그런 주장을 해서 지금 파문이 일고 있는데요. 네. 이 우치보리 마사오 후쿠시마 현 지사는 지난 15일 이 정례 기자회견에서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각국 요인의 식사에 후쿠시마 현산 식재료 등이 활용되고 국제 미디어 센터에도 후쿠시마 현 사케와 그러니까 일본주와 가공식품이 제공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우치보리 현 지사는 G7 정상회의는 부흥의 길을 걷고 있는 후쿠시마 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는 귀중한 기회라고 강조했는데요. 우리 외교부는 이에 대해 일단 들은 바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 때 이 후쿠시마산 식재료 제공 가능성이 있다는 그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네. 관련 언론 보도를 알고 있지만 일본 측으로부터 구체적 내용에 대해 통보받은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회의를 앞두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개 활동에 다시 나섰어요. 이게 위성 발사와 관련돼 있는 거죠? 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군사 정찰위성 1호기를 시찰하고 차후 행동 계획을 승인했다고 이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김정은 동지가 16일 비상솔 위성 발사 준비위원회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했다면서 위원회의 차후 행동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의 공개 활동은 지난달 18일 국가우주개발국을 방문해 정찰위성 이 제작 완성을 선언한 이후 약 한 달 만인데요. 이 지난달 국가우주개발국 방문 당시 발사 최종 준비를 끝내라 이렇게 지시했던 김정은 위원장 이 한 달 만에 차후 행동 계획을 승인함에 따라서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감행할 가능성이 한층 커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G7 정상회의 맞춰서 또 뭔가 있는 것 아닌가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국제사회가 그렇게 시선이 곱지는 않을 것 같은데 실제로 발사 여부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나중에 나눠보도록 하죠.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어선을 타고 NLL을 넘어서 탈북했다는 소식이 뒤늦게 알려졌어요. 네, 일가족을 포함한 북한 주민일행이 이달 초에 어선을 타고 서해 북반항계선 즉 NLL을 넘어와 귀순 의사를 밝혀 당국이 조사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오늘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군 당국은 이 지난 6일 밤 서해에서 북한 어선 한 척이 NLL 가까이 접근하는 동향을 포착하고 감시하다가 NLL을 넘어온 즉시 병력을 투입해 신병을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네. 어선에는 어린아이를 포함한 일가족 등 북한 주민 여러 명이 타고 있었고 귀순 의사를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가족 단위로 어선을 타고 NLL을 넘어 귀순 의사를 밝힌 것은 지난 2017년 이후 약 6년 만에 일어난 일인데요. 당국은 이들의 정확한 인원과 관계 그리고 NLL 이남으로 내려온 일시 등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유죄가 확정돼서 구청장직을 잃게 됐어요. 네, 오늘 대법원 1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이 김태우 강서구청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습니다. 예.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의 해석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구청장이 각종 의혹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언론 등을 통해 누설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고요.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중 KTNG 동양보고 유출건을 제외한 4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오늘 이것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앞선 재판에서 김 구청장은 첩보 보고서 등은 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그렇더라도 공익 목적이 인정돼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네. 법원은 김 구청장이 비밀 엄수 의무를 어겨 국가 기능에 지장을 초래했고 누설 동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엿보인다. 또 객관적 사실에 추측을 더해 전체를 진실일량 언론에 제보했다면서 유죄 판결을 했습니다. 이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박탈당한 이제 사례가 됐기 때문에 예. 결국 이제 현직에서 김 구청장이 물러나게 됐고요. 구청장 보궐선거는 올해 10월에 치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김태우 구청장이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감반 감찰 루머 의혹을 폭로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공적인 목적으로 그 사실을 공개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기밀을 공개했다.
그것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는 거잖아요. 네, 법원은 이제 비밀 엄수 의무를 어겼다. 그리고 누설 동기에 이렇게 100% 공익을 위해 했다고 보기 어려운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다. 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 김성규 의원도 의원직을 잃게 됐네요. 네, 2020년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성교 의원은 이 본인은 무죄가 확정됐지만 선거 캠프 회계 책임자에게 벌금 1,000만 원형이 확정됨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회계 책임자 A씨 등의 상고심에서 이 같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는데요. 김 의원과 A씨 등은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3월에서 4월 연간 1억 5천만 원으로 정해진 후원금 액수를 초과해 모금을 하고 현금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박형종 부산시장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어요. 네, 박형종 부산시장은 오늘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에 의해서 무죄가 확정이 됐는데요. 예. 박 시장은 지난 2021년 4월 이 보궐선거 당시에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일할 때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4대강 관련 사찰 문건에 관여했다 이런 언론 보도에 대해서 그런 사실이 없다 이렇게 부인했는데 예. 검찰은 이것에 대해서 이 박 시장이 4대강 사찰을 몰랐을 리 없고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는데도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이렇게 보고 재판에 넘겼지만 법원은 1심, 2심, 3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네, 이제 좀 화제를 바꿔보죠. 경찰이 서울 도심에서 1박 2일 노숙 집회를 진행한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대해서 수사에 나섰다고요? 네, 경찰이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불법 집회로 규정짓고 건설노조 위원장 등 집회 주최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오늘 예정이 없던 브리핑을 열어서 이번 불법 집회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수사하겠다면서 건설노조 위원장 등 집행부 5명에 대해 25일까지 출석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2월에 열린 민주노총 결의대회와 이달 1일 열린 노동자대회 불법행위도 병합해 수사하겠다면서 출석 불응 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겠다 이렇게까지 밝혔는데요. 네. 경찰이 밝힌 수사 대상자는 16일 집회를 주최한 장옥기 민주노총 건설노조 위원장 등 집행부 2명과 17일 집회를 주최한 민주노총 집행부 3명 등입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집회 과정에서 경찰의 소음유지 명령을 위반하고 집회 주최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 또 해산 명령에 불응하고 신고된 시간을 넘겨 집회를 계속한 행위 등 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즉 집시법 위반 혐의를 두고 있습니다. 또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도로를 점거한 행위에 대해 일반 교통 방해 혐의도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다만 경찰은 이제 참가자들이 서울광장과 이 부근 인도에서 노숙한 것과 관련해서는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고, 또 집회 과정에서 이 공무집행 방해 사례도 아직 보고되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비판하는 메시지는 나눴어요. 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오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민주노총이 연이틀 대한민국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들었다면서 마음 내키는 대로 도로를 점거하고 노상방뇨와 술판을 벌이는 집단에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겨냥한 메시지를 내놨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앞서 조선일보의 건설노조 간부 분신 방조설 보도에 대해서 동료의 죽음을 투쟁의 동력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 아니냐 이렇게 페이스북 글을 통해 주장한 데 대해서 야권에서는 정치인이기 전에 인간이 되라 이런 취지의 비판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에서 국무위원이 사실이 아닌 억측을 두고 아니면 말고식 의혹 제기를 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면서 나아가 가짜뉴스를 이용해 양회동 지대장에 분신을 폄훼하고 노조 이미지를 깎아 어김없이 노조 탄압의 기회로 삼으려는 윤석열 정부의 속내가 투명하게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원 장관이 노동자의 죽음을 노조 혐오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이 원 장관이 쓴 글을 그대로 되돌려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박주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도 이 원 장관은 이 사태에 대해, 그러니까 분신 사태에 대해 한마디 유감 표명도 없었으면서 이 기사에는 재빨리 반응해 투쟁 동력으로 이용했던 것 아닌지 진실을 밝혀달라고 했다면서 인권의식마저 소멸해버린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렇게 비판했고요.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이 양회동 열사 돌아가셨을 땐 한마디 말도 없더니 노동자의 죽음마저 기획분신으로 몰아갈 작정이냐고 질타했습니다. 이 경찰이 수사했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주변에다 신호를 뿌려서 접근하지 말라, 분신하겠다, 불을 붙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주변에서 접근하기 어려웠고 분신하지 말라고 주변에서 말렸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분신을 방조했다는 뭐 그런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오긴 했지만 강릉경찰서에서는 이 취재나 연락조차 없이 기자가 알아서 쓴 기사다 이렇게 일축을 했다고 심상정 의원이 밝혔고 또 현장에 있던 YTN 기자도 노조 간부가 계속 이 양회동 씨의 분신 시도를 말렸음을 증언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조선일보는 뭘 보고 기사를 썼는지 잘 모르겠네요. 자, 오늘 뉴스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지연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로 5.18 민주화운동이 43주년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누가 시민을 향해 발포 명령을 내렸는지 진상규명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5월 정신 폄훼 문제, 또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 논란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은데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5.18 기념재단 이기봉 사무처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정치권부터 시작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을 했고요. 추모객들이 광주를 많이 찾았던데 오늘 광주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어제는 날이 아주 더웠어요. 네. 네, 오늘은 좀 비도 좀 조금 내리고 그래서 그런지 좀 비교적 차분하게 좀 진행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월 어머니들과 함께 그 기념식장에 입장하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기도 했는데요. 이런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그 기념식이 남편과 자식을 잃은 5월의 어머니들을 좀 위로하고 조명하는 내용이어서 그런지 그런 취지에서 좀 색다르기도 하고요. 네. 또 이런 그 기념식의 주제에 정부에 생각하는 것과 잘 맞춰서 좀 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기념사를 두고 정치권에서 좀 엇갈린 평가가 나와요. 정치권의 입장에서는 이런저런 평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5.18 기념재단 사무처장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서 어떤 의미 있는 언급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많이 했어요. 예.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좀 아쉬웠고요. 예. 사실 작년에도 5월 정신의 보편적 가치 회복이다. 그리고 헌법 정신 그 자체라고 이제 언급한 바가 있어요. 네. 올해 기념사도 실은 비슷한 내용이 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계속 지금 왜곡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한 확실한 언급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헌법 정신, 헌법 전문을 반영하는 것까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그런 부분이 없어서 실은 이제 지역 내에서는 작년의 기념사와 올해 기념사가 너무나 좀 비슷하고 그래서 버전만 좀 다른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실망감 좀 큽니다. 헌법 개정은 국민적 합의에 따라야 한다 이런 의견이 적지 않은데요. 5.18 기념재단에서 인식조사를 하신 게 있다면서요? 예, 저희들이 헌법 개정 헌법 전문 반영과 관련해서 예. 국민 인식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 인식조사는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건데요. 네. 지난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한 거고 자세한 내용은 저희 재단 홈페이지에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헌법 정신의 그 헌법 전문 수록에 관련해서는 74.5점으로 작년보다 2점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하게 보면 퍼센트로 보면요. 매우 필요나 필요가 약 70.8%, 보통은 13%, 불필요나 매우 불필요가 13.4% 이렇게 해서 나왔고요. 국민 10명 중에서 7명은 크게 이제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런데 이 조사에 따르면은 국민의 거의 대부분은 그 5.18 정신은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정치권에서는 속도가 안 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이 정치권에서는 실은 이 문제가 계속 정치적 공방만 있지 실은 진전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정치적 공방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진지하게 또 정말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무엇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지 이렇게 좀 접근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원포인트 개헌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대통령실에서 비판하는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경우에는 좀 더 절차를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언급을 했거든요. 이게 또 어떻게 논의를 진행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절차를 무시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예. 또 이번에 보니까 그 대통령실에서 원포인트 개헌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더라고요. 네. 정당한 그 과정을 통해서 해야 된다. 물론 그건 필요하다고 봐요. 예. 그런데 정말 이제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견이 없는 것부터 우리 당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좀 밝히면 좋겠어요. 상대방을 탓하지 말고 네. 우리 당이 하려고 하는 것, 자신들이 하려고 하는 것들을 밝히고 국민의 약속을 해 나가면 이게 좀 하나둘씩 풀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서도 잠시 언급해 주셨는데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폄훼 아직도 그치지 않고 있는데요. 왜 이 지금 5.18 헌법 정신을 헌법의 전문에 수록하는 문제하고도 연결이 돼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런 발언들이 그늘되지 않는다고 보십니까? 이 왜곡 폄훼를 막아야 될 정치권에서 이런 망언이 반복되는 게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도 김재원 최고위원도 선거를 위해서라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이런 또 얘기를 했잖아요. 네. 네. 이것을 근절해야 되는데 오히려 정치권이 이걸 앞장서고 있다는 게 문제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정말 엄벌을 해야 되는 게 1번이라고 보고요. 네. 이런 게 반복되지 않으려면 저희들이 계속 요구하는 것들이 이 근본적으로는 헌법 전문에 수록을 해서 이런 논란을 없애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5.18 정신을 폄훼하고 또 진실을 왜곡하거나 뭐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에 제8조를 개정을 해서 허위사실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 2020년 12월에 이게 개정이 됐습니다. 시행은 21년 1월부터 됐고요. 근데 아직까지 처벌이 내려진 사례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허위사실 유포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예. 법의 예외 조항이 너무 많아서 빠져갈 곳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당시에 처음에 이게 입법을 할 때 표현의 자유를 의식한 나머지 침해를 의식한 나머지 너무 허술하게 입법이 되어서 더 촘촘하게 개정이 돼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저희들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예외 조항이 도대체 어느 정도로 넓은 예외를 인정하는지 뭐 예를 들면 북한 특수군 개입설이라든가 아니면 김일성 지시에 의해서 뭐가 했다거나 아니면 뭐 북한에서 난파 간첩이 내려왔다거나 이런 것들도 예외 조항에 해당된다는 겁니까? 아니요, 이제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그런 건 다 허위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런 주장이나 이런 것들이 예술이나 학문, 또 연구, 학설, 또 역사의 진행 과정에 관한 보도 이런 것인 경우는 처벌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예외 조항과 빠져나갈 곳들을 많이 두고 있어서 아직까지 이 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넘었지만 처벌 조항이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그런 주장을 내는 사람들이 그런 예외 조항을 알고 그런 자리에서만 주장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건가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정확한 사실을 근거해서 이렇게 주장하기보다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하거나 또는 뭐 이게 이렇게 이제 이런 주장의 방법이나 방식 그다음에 또 이런 또 예외 조항이 이렇게 촘촘하게 좀 있어서 네. 아직은 법원이라든가 검찰에서도 이 입법 처벌 예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적용에 조금 더 소극적이고 신중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가 광주를 찾아서 어제 전야제부터 민주열사 묘역까지 방문을 했던데요. 이번 행보에 대해서 광주 시민들은 어떤 반응 보이고 있습니까? 실은 이제 저희들이 3월 말에 한번 방문을 했잖아요. 전원 씨가. 예. 그때 이제 5.18 단체라든가 여러분들이 5.18 기념식 때는 반드시 좀 와달라 이런 이제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본인도 그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대한 조용히 좀 오고 싶다 해가지고 이제 온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요. 네. 저도 이제 잠깐 함께 한두 시간 정도는 이제 함께 이제 한 적이 있는데 많은 시민들이 오히려 힘내라고 그리고 당신 때문에 전시 집안이 제대로 설 수 있다고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격려를 하는 것을 보면서 저도 오히려 제가 더 이렇게 뭉클해지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마 광주 시민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사죄하고 사과하는지 네.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되는지 이런 걸 보면서 많이 좀 마음을 여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5.18 진상규명위원회가 5.18 당시 계엄군들의 발포는 사실상 전두환의 지시였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하던데요. 이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 조사위에서 이런 발포나 지휘계통에 있는 분들 한 70여 명 정도를 좀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육군본부 간부들의 증언도 이렇게 확보를 했다고 그러고요. 근데 이제 발포 명령은 문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사실상 전두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런 이제 증언을 확보했다고 그럽니다. 예.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당시 황영시가 광주 진압 작전의 실질적인 사령관이었는데, 황영시를 움직인 사람은 전두환이었다. 이런 이제 증언들이 이제 확보가 되고 그래서, 네. 조사위에서는 반드시 첨단 조사 기법을 동원해서 발포 책임을 분명히 가리겠다 이렇게 좀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진상조사의 활동 기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은 거죠? 예, 지금 올해 말까지가 활동 기간이고요. 예. 내년 6월까지 해서는 이제 종합 보고서를 작성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럼 그 안에 지금 전두환의 발포 명령 사실까지 좀 그 진실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지금 그 조사위에서는 이제 발포 명령 이 문제에 아주 핵심적으로 지금 조사 역량을 총 집계하고 있고요. 예. 아마 분명히 어떤 결과들을 내놓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안매장이라든가 행방불명자 문제거든요. 네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그간 17개 정도의 구체적인 현장 조사와 지표 조사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졌어요. 예. 그래서 며칠 전에 해남에서 그 증언을 토대로 해서 어떤 발굴을 했는데 그 예. 3기의 유고를 발굴했다는 그런 보도가 좀 있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유전자 채취를 해서 그 검사까지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좀 더 기다려 보면 이게 그 안매장 문제, 또 행방불명자 문제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그런 발견들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남은 기간이 좀 많지 않아서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것 좀 여쭤보고 싶어요. 5월 정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제 오늘 그 기념사에서 저도 이제 그 기념사가 짧기 때문에 쭉 출력해서 봤는데 5월 정신이라는 말이 10번 있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과연 5월 정신을 뭐라고 생각할까 이런 상당히 저도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 나름대로 이제 5월 정신이라고 한다면 정말 불의에 굴복하지 않는 것, 그리고 정말 그 이웃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서로 함께 손잡고 일으켜주는 것, 저는 이게 5월 정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기봉 5.18 기념재단 사무처장이었습니다. 복잡한 정책부터 실물 경제와 투자까지 눈여겨봐야 할 경제 이슈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읽기 경향신문 박병률 경제부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미국 부채한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좀 부채한도 협상이 어떤 건지부터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가 통상 말할 때 미국은 그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나라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정부가 마음대로 돈을 찍어서 쓰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텐데, 예. 근데 이제 메커니즘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정부가 돈을 찍어내는 게 아니고 그 연준에서 돈을 찍어내게 되는데요. 네. 그리고 이렇게 돈을 찍어낸 연준으로부터 미국 정부는 국채를 발행을 해서 빌려쓰게 됩니다. 미국 정부가 재정 지출을 하게 될 때는 먼저 첫 번째가 국민들 세금을 걷어서 쓰게 되고요. 예. 그러고도 이제 부족하게 되면 결국 국채를 발행해서 연준에게 돈을 빌려 쓰는데, 이때 미국 정부가 이제 빚을 낼 때는 의회가 승인한 한도 내에서 돈을 빌려야 합니다. 즉 이게 바로 이제 부채 한도인데요. 예. 바꿔 말하면 미국 연방 정부가 의회의 제어를 받지 않고 돈을 빌릴 수 있는 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현재 이 기준이 31조 3,800억 달러,
돼요. 우리 돈으로 약 한 4경 정도 되는 엄청난 돈입니다. 네. 이걸 그 미국 GDP 대비로 보면 약 한 120%인데 그러면 바꿔 말하면 미국 정부의 경우는 GDP 대비 120%까지 국가 부채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미 지난 1월 기준으로 미국 정부가 빌릴 수 있는 이 한도가 다 찼습니다. 지난 그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미국도 많은 돈을 국채를 발행을 하면서 돈을 빌렸는데요. 네. 그때 국가 부채가 크게 늘어나면서 이제 한도가 다 차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 그 한도를 늘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렇게 한도가 다 차버리니까 미국은 정부는 이제 그 별도의 그 국채를 발행하지 못하고 현재 이제 갖고 있는 돈으로 다 쓰고 있는데요. 네. 이게 미국 정부 추산으로 6월 1일 정도 되면 이제 그 다 바닥이 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6월 1일 이후에는 뭐 국채를 발행을 하든 아니면 다른 데서 다시 뭐 대출을 하든 해서 좀 돈을 더 빌려와야 되는데 만약에 돈을 더 빌려오지 못하면 이제 미국 정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해야 되는 뭐 재정 지출이라든가 그리고 또 이자 지급 같은 거 하지 못하게 될 수가 있고요. 이제 그런 이제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의회가 부채 한도 안 늘려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지금 6월 1일 이제 요 날을 그래서 이제 엑스데이트다 이렇게 부르는데 예. 결국은 부채 한도를 안 올려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정부는 추가적으로 뭐 연준이든 어디든 돈을 더 빌려올 수가 없고요. 예. 일단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게 미국이 많이 발행했던 국채에 대한 이자를 일단 지급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국채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면 이게 바로 이제 디폴트가 되는 거죠. 미국 정부가 우리 믿어 이러면서 발행했던 국채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네. 그러면 이거 엄청난 세계 경제에 충격을 몰고 올 수 있게 되고요. 실제로 2011년 당시에는 이 부채 한도 협상이 잘 안 되면서 미국 국가 신용 등급이 하향 조정이 됐고요. 그러면서 엄청난 후폭풍이 세계 경제에 불어닥쳤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미국 예. 정부가 돈을 쓸 수가 없으니까 공무원이나 군인에 대한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고요. 그러면 또 정부가 셧다운이 되는 그런 상황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네요. 근데 부채 한도를 굳이 이렇게 정한 이유가 뭡니까? 네, 뭐 사실 뭐 정부 입장에서야 돈을 무조건 많이 쓰는 게 좋은데 이렇게 이제 마구잡이로 돈을 많이 쓰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재정 건전성도 훼손이 되고요. 또 달러 가치도 떨어질 수가 있는데 이걸 정부가 아닌 바로 이제 의회가 이제 제어하기 위해서 만든 장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원래 이제 출발은 보면 또 의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런 그 연방 정부 부채에 대한 상한선을 정한 것은 그 1차 세계 대전 때인데요. 원래는 이제 미국 정부가 국채를 이제 발행을 할 때마다 의회에 매번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전쟁이 나고 많은 돈이 필요한데 그때마다 의회에서 이제 승인을 받으려고 하니까 너무 번거로우니까 당시에 이제 미국 의회가 아예 한도를 정해주고 이 안에서 이제 정부가 마음대로 써라 이렇게 처음엔 해준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게 2차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미국 정부의 부채가 이제 아주 급등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한도까지 꽉 차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이때부터는 역으로 이 부채 한도가 미국 정부가 이제 재정을 지출하는데 부담이 되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지금까지 쭉 지금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미국은 만성 적자국이잖아요. 그럼 계속 네. 부채가 늘어났다는 얘기인데 그럼 부채 한도도 계속 늘어난 겁니까? 네, 이렇게 부채 한도가 설정된 이후 쭉 보니까 약 90차례 이상 부채 한도를 계속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단 한 번도 부채 한도가 내려간 적은 없고요. 계속 이렇게 이제 올려가는데 그러면서 이번에도 이제 또 한 번 더 올려달라 이렇게 얘기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네. 부채 한도를 올릴 때 지금도 문제가 되는 게 미국 정부와 의회 정확하게 말하면 민주당 정부랑 그리고 이제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이제 하원에 이런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데요. 예. 그 대통령과 이 상하원이 한 정당이 차지했을 때는 또 이게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네. 정부가 돈이 필요하니까 당연히 이제 여당이 도와주는 형식인데 네. 대통령과 이런 다수당이 뭐 상원이든 하원이든 달랐을 때는 매번 정치적인 충돌이 이제 일어났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특히 민주당 쪽에서 대통령이 되고 그리고 상하원 중 하나를 공화당이 장악했을 때는 특히 문제가 많았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제 미국의 경우도 미국 민주당은 집권을 하면 재정 지출을 늘리고 복지를 강화하려는 그런 경향이 강했고요. 네. 반대로 이제 미국의 공화당은 보수당이다 보니까 재정 지출을 그렇게 이제 좀 찬성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마감 시한까지 이 줄다리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러다가 이제 막판에 가서야 극적으로 이 부채 한도를 상향 조정하기로 합의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부채 한도를 유예하는, 적용하지 않는 방식, 그러니까 이 한도를 적용하지 않고 유예하는 방식으로 다음번으로 넘기는 방식으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이 부채 한도를 당분간 적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면 뭐 정부는 또 돈을 계속 빌려 쓸 수가 있는 건데요. 다만 이렇게 유예를 했을 경우에는 현실적으로는 부채가 계속 늘어나니까 뭐 어느 시점에 가서는 또 공식적으로 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또 생기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집권한 정당이 상하원 다 장악했을 때 그때 부채 한도 그냥 없애면 안 되는 겁니까? 네, 실질적으로 이런 얘기도 많습니다. 부채 한도를 정한 나라도 별로 없고요. 예. 부채 한도 지금 매번 할 때마다 정치적 충돌을 하지만 결국은 다 허용해주고 계속 상한선 올리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주장이 많은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징적으로 이 방만한 재정 지출을 의회가 견제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계속 남아 있고요. 또 만약에 이런 상한선을 없애게 되면 매번 국채 발행을 할 때 결국 의회가 또 표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쉽게 변경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런 주장이 있고, 그리고 또 사실 보면 이제 정치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이 의회 입장에서는 정부가 재정을 쓸 때 견제할 수 있는 아주 이제 강력한 권한인데, 예. 이것 스스로를 이제 포기하기가 쉽지 않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특히 또 정치적으로도 이제 정당이 달랐을 때는 아주 이제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되는데요. 예. 예컨대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경우는 복지 지출을 많이 늘렸고 또 신재생 에너지 투자 확대 같은 걸 하면서 지금 돈을 많이 쓰고 있는데, 네. 이걸 통해서 사실상 또 지지율을 또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화당 입장에서는 이걸 또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으니까 예산 삭감을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지 않으면 부채 한도를 올리는 것에 합의해주지 않겠다.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요. 예. 이렇게 지금 또 정치적 의미도 지금 같이 내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복잡한 문제네요.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부채 한도 좀 늘려주고 그냥 합의 보고 말 문제가 아니라 직접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큰 것 같고요. 근데 공화당이 일정하게 이제 부채 한도 늘리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산 절감 문제 동의하면 부채 한도 늘리는 거 우리가 일정 부분 동의해 줄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협상을 하길 원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그러다가 협상이 결렬되면 어떻게 돼요? 강대강으로 가다가 그냥 충돌해 버리면. 네, 기술적으로 보면 결국은 이제 디폴트로 이제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예. 결국 돈이 없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들에게 월급을 줄 수가 없고요. 예. 국채에 대한 이제 이자를 줄 수가 없는데, 이게 바로 2011년 오바마 행정부 때 이런 상황이 우려가 커지다 보니까 결국 미국이 돈을 못 갚는다, 디폴트다. 그러면서 사상 처음으로 미국의 신용 등급이 강등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이 됐던 겁니다. 그때 미국 주가가 폭락했었고요. 또 국채금리도 하락하고 이러면서 혼란이 컸는데, 당시의 파문으로 인해서 미국 GDP의 1%가 줄어들었다 이런 주장까지 나왔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번에는 그까지는 안 갈 거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이런 디폴트 충격 얼마나 큰지 지금 정치인들이 잘 알고 있고, 특히 이게 실제로 벌어질 경우에 정치권에 대한 큰 비난에 직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정치권이 타협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정부는 빠르면 6월 1일 날 우리는 이제 돈이 없어진다 얘기는 하지만 미국 정부가 이렇게 저렇게 또 돈을 또 마련을 하면 7, 8월까지는 버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시각도 지금 시장에서는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좀 낯선 장면이기도 한데, 근데 그러지 않아도 이제 우리도 재정준칙 문제가 그동안에 많이 논란이 되었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도 계속 건전재정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재정준칙도 굉장히 개념은 어려운 거죠. 사실 이 재정준칙이 지금 미국이 겪고 있는 부채 한도랑 개념은 같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정부가 돈을 쓰는데 일정 이상은 돈을 쓰지 못하도록 하자는 건데, 좀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관리재정 수지 적자 한도를 GDP 대비 마이너스 3% 넘지 못하도록 하자라는 게 지금 최고의 이제 골자입니다. 이제 의미는 같은데,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야당이 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명목으로 보면 참 좋잖아요. 당연히 부채는 우리가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이거를 건전재정으로 관리를 하는 건 많은데, 야당이 이제 반대하는 것도 보면 사실 이제 미국의 사태랑 또 비슷한 좀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명분은 좋지만 이제 뜯어보면 악용될 소지가 있다라는 건데, 네. 예를 들면 지금 올해의 경우를 보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지금 재정 수지 적자가 아주 커지고 있습니다. 한 30조 가까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커지고 있는 이유가 지금 세수가 줄어들어서, 그러니까 예. 들어오는 게 적다 보니까
지금 나가는 돈은 많고 지금 적자가 커진다는 얘기인데 나라살림연구소가 최근에 낸 보고서 보면 이대로 가면 올해 우리나라 GDP 대비 적자 비율이 3.7%까지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지금 우리 재정준칙은 마이너스 3%로 보고 있는데 이미 그걸 훌쩍 넘었다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들어오는 세수가 적으면 사실 정부는 국채를 발행을 하든가 아니면 증세를 해서 세수를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쓸 돈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예. 이걸 만약 하지 않겠다라고 하게 되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출을 줄이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지출을 줄이다 보면 결국 이제 복지비가 이제 줄어들게 되는데 예. 이게 재정학에서 보면 야수 공격이라는 전략이 있습니다. 이 Starving the Beast라고 영어로 얘기를 하는데 네. 여기서 말하는 야수는 정부를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세수를 감소시켜서 이로 인해서 이제 재정 적자가 발생하면 이걸 빌미로 해서 복지를 줄이는 것. 그렇게 해서 이제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는 이런 이제 재정 쪽에 보수 쪽에서 이제 전략을 말을 하는 건데 네. 만약에 재정 준칙을 만들어서 경직되게 운영을 했을 경우에 이런 사례가 벌어질 수 있다. 이걸 지금 이제 야당은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재정 지표라는 게 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일 뿐인데 자칫 잘못하면 목적에 맞추기 위해서 수단을 훼손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려를 없애지 않으면 지금 통과시킬 수 없다. 이런 지금 주장을 야당을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네요. 개념으로만 보면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이게 작동하는지도 참 논란거리이기도 할 것 같은데 감세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 적자가 계속 발생한다고 하면 어딘가 지출을 줄여야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럼 그거를 규칙으로 정하는 게 맞냐 틀리냐. 뭐 이런 논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도 네. 굉장히 논란거리가 될 것 같아요. 좀 걱정거리이기도 한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제일기 지금까지 경향신문 박병률 경제부장이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사건 사고 뉴스 등을 살펴보는 밤참 뉴스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순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는 가정의 달을 맞아 사회 안전망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을 발굴해 긴급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힘든 이웃이 혹시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KBS 강태원 복지재단이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의 제보 전화를 기다립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 제보 전화 1533-0900, 1533-0900입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전남 남해안과 경북권 남부 내륙은 새벽까지, 제주도는 아침까지, 경북 남부 동해안과 경남권 해안은 오전까지 비가 오겠고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새벽부터 낮 사이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제주도 10에서 40, 남해안 5에서 20, 그 밖의 지역 5mm 내외입니다. 아침까지 충청 내륙과 전북 내륙, 전남권에 안개 끼는 곳 있겠습니다. 강원 산지는 가시거리 200m 미만으로 더욱 짙게 끼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서울 17도, 광주 16도 등 전국이 14에서 17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대구 25도 등 전국이 17에서 2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제주도는 순간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고 남해안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한 제주도 해상과 남해 먼바다, 서해 남부 남쪽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최대 초속 16m의 강풍이 불고 물결이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19.6도, 습도 76%, KBS 58분 날씨 박성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혹시 기상청 여름 날씨 전망 들으셨습니까? 6월부터 8월까지 평년보다 다소 더울 가능성이 40%라는 발표에 안도의 한숨을 내신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올 여름 전기요금 폭탄 맞으면 어쩌나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기상청 전망이 나온 바로 그날 세계기상기구는 지구 대재앙의 최후 방어선인 섭씨 1.5도가 5년 안에 깨질 확률이 높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산업화 이전보다 기온이 1.5도 이상 상승하면 기후위기가 찾아와 공멸하고 말 것이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미 1.28도 이상 높아진 상황이고 겨우 남아있는 0.22도마저 깨질 확률이 지난해 50%에서 66%로 높아진 겁니다. 올 여름 지구 곳곳에서 폭염과 홍수, 가뭄이 발생할 것이란 세계 기상기구 전망과 우리 기상청 전망 어느 쪽이 맞을지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어렵지만 이전처럼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이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면 각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너지를 아껴 써서 탄소 배출을 줄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런 점에서 경기도 수원의 탄소 배출 저감용 앱 이키퍼의 사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키퍼는 수원시와 아주대가 협업해 지난 1월 개발한 휴대폰 앱인데 이 앱을 설치하면 가구별 전력, 수도, 가스 난방의 실시간 사용량과 요금, 아파트 단지별 평균 사용량과 우리 집 사용량을 비교할 수가 있고요. 가구별 순위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새 아파트 단지 주민 2,500여 명이 지난 3월 한 달 동안 사용한 결과 10% 이상의 탄소 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수원시는 각 가정에서 에너지를 줄인 만큼 탄소 포인트를 지급해 골목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 화폐로 교환해 줄 계획이라고 하는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어차피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라면 이처럼 소비자들이 직접 에너지 절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주는 수원시의 사례를 다른 지자체에서도 한번 시도해 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부드러워 모래밤 잔잔히 부서지는 파도 소리
다시 번진 거야. 우리 여기에서 그냥 와 살아버릴까. 난 부족할 게 없어. 내가 필요한 건 너뿐인데 너 하나만 있어준다면 내 인생 바랄 게 없어. I love you. 내 인생 바랄 게 없어. I love you. 오늘의 발견에 이어서 윤종신의 해변 무드송 들으셨습니다. 김성원의 시사회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방송 내용과 관련한 청취자분들의 의견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의 발견 들으시고 휴대전화 뒷자리 5230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각 지자체가 들어야 할 오늘의 발견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4230님께서는요. 대구에서도 수원을 벤치마킹해서 이키퍼를 시행하면 좋겠네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조부건 청취장님께서는 수원에 살면서도 몰랐네요. 깔아야겠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벤치마킹 대구에서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지역에서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는데요. 왜냐하면요.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뭐 고려해야 될 상황들은 많이 있겠지만 사실 저도 전기요금 아껴 써야지 이러면서 할 수 있는 행동이 불 빨리 꺼, 뭐 쓸데없이 불 켜놓지 마, 뭐 이거거든요. 근데 에너지라는 게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걸 휴대폰 앱을 켜면 내가 지금 이렇게 전기를 쓰고 있구나, 가스를 쓰고 있구나, 이게 숫자로 그냥 다 보이니까 사람이 아무래도 좀 더 전략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부가효과도 있다 그래요. 아파트 단지에서 1등도 뽑는다 그래요. 내가 제일 에너지 많이 아끼는 사람이야. 그런 명예로운 타이틀도 가져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좀 다른 지자체에서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뭐 수원에 가서 좀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지 않을까요? 네, 문자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많이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8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뉴스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천안에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근데 네. 공장 직원이 크게 다쳤다고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는 폭발로 인한 화재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오전 10시쯤에 충남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공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담당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을 했고요. 1시간 반 만에 불은 껐습니다. 근데 업체 대표를 포함해서 7명이 다쳤는데 그중에서 네. 5명이 중상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 목격자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화염이 발생한 폭발 전에 보일러실에서 꽝 하는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네. 꽝 하는 소리가 났고 관계자들이 나와서 확인하는 도중에 화염과 함께 커다랗게 2차 화염 폭발이 있었다라고 진술했다는 겁니다. 화재 조사관 얘기를 들어보면. 네. 그러니까 꽝 하는 소리가 뭐였냐. 아마 폭발이 아니었을까 이런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보일러실에서 불이 시작이 돼서 그 근처에 있는 제주동까지 모두 다 태운 상황이고요. 건물 천장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주변에 불에 탄 자재와 파편들이 굉장히 어지럽게 널려져 있습니다. 2명이 전신에 화상을 입어서 지금 굉장히 위중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뭐 직원분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얘기를 하셨답니다. 근로자 3명 정도 와서 내 몸에 물을 좀 뿌려달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이 공장은요. 그 접착제 있잖아요. 시트지에 붙은 그 끈적끈적한 접착제를 만드는 곳인데
예상 가능합니다만 원료의 상당수가 굉장히 화재에 취약한 유독물질이고요. 유출된 유해 물질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추가 폭발 위험도 남아있는 상황이고 정확한 화재 원인까지는 조사가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이런 소식 전해드릴 때마다 일종의 이제 뭐 공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겠지만 산업재해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화학 물질을 취급하는 공장에서든 언제든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그렇기 네. 때문에 막는 노력들이 필요한데 네. 이런 소식들을 자꾸 전해드리게 되네요. 예. 산업재해가 좀 줄었으면 좋겠네요. 네. 근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군부대에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예, 오늘 오후 3시 23분께 강원도 철원군 갈마릅 신철원리 군 포사격 훈련장 근처에서 불이 나서 2시간 정도 꺼졌는데 오후 네. 5시 19분에 진화를 마쳤습니다. 헬기로만 진화가 됐는데 여기가 사람이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화재 현장에 빗방울이 떨어져서 다행히 크게 번지진 않았는데요. 이날 불도 포사격 훈련 도중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철원 갈마릅 하면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 최전방이나 다름없는 지역이거든요. 네. 근데 지난번 어제 소개해 주실 때 강릉이었었잖아요. 네. 또 거기는 포사격 이렇게 감을 때는 안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원칙이 있다고 하는데 글쎄요. 지금 가뭄이 좀 해결이 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지 네. 좀 군에서 포사격 훈련할 때 좀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마약 문제로 2명의 연예인이 법정에 섰다고요. 네.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따르면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아이돌 그룹 위너 출신의 가수 남태현 씨가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돼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는데요.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습니다. 이 하트 시그널이라고 하는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서민재 씨도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해서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이 됐는데 재판부에서는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없다.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도망의 우려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네. 두 사람의 영장을 기각했고 구속은 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의혹이 불거진 과정이 좀 남다르다고 표현할게요. 작년 네. 8월에 불거졌는데 서민재 씨가 SNS에 남태현 씨가 필로폰을 했다. 제 방 혹은 회사 캐비넷에 주사기가 있다는 글을 올린 거예요. 네. 그거를 보고 시민들이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경찰 수사가 시작이 돼서 두 사람을 한 차례 소환해서 조사를 했는데 두 사람은 싸우다가 벌어진 일이다. 연인과 싸우다가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모발을 채취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맡겼고 그 결과를 보니까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미 알려진 이 마약 투약 혐의죠. 돈스파이크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도 열렸는데요. 검찰에서 주장은 돈스파이크가 체포된 시점까지 마약을 30회 투약을 했고 3,000회 이상의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을 소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부동산을 허위 가등기를 하고 저작권을 양도, 재산을 은닉을 시도하는 등 범행 이후의 태도가 매우 불량하고 재범 확률도 높다라고 하면서 징역 5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돈스파이크 측에서는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고 오랜 투병에 시달리면서 실제적으로 가장 역할을 하면서 희생을 해왔는데 가족들이 돈스파이크의 재활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선처를 호소한 상황이고요. 본인도 반성하고 중독을 회복하고 성실하게 행동하겠다고 최후 진술에 나선 상황입니다. 돈스파이크가 작년 2021년 12월부터 작년 9월까지 9차례에 걸쳐서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폼을 구매했고요. 14번에 걸쳐서 이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미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다라는 사실이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2차 소환 조사를 받은 배우 유아인 씨. 네.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고요? 네. 이 유아인 씨가 대마 구입 경로와 관련해서 경찰 조사에서 지인에게 대마를 받아 피워봤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배우 유아인 씨는 5종류의 마약 투약 혐의로 밤샘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마약 투약 혐의로 출석해서 21시간 정도의 고강도 조사를 받았는데 지금 유아인 씨가 프로포폴하고 케타민의 경우에는 치료 목적으로 투약을 했다. 그리고 경찰에서 의심하고 있는 코카인에 대해서는 투약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는 또 유아인 씨의 소환 일정 변경 등으로 예상보다는 일정이 지연된 것에 대해서 수사를 마무리 지은 뒤에 최종 처분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유아인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일 뭐 강력한 마약이 있는 것만 부인하고 나머지는 사실상 인정하는, 그리고 또 뭐 수면 유도제나 이런 것들은 이것도 향정신성 의약품이잖아요. 네. 그런 거는 치료 목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코카인만 부인하면 뭐 그렇게 큰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지금 뭐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 청소년들까지 마약 투약했다 이런 소식이 들리면서 많은 분들이 좀 놀라기도 하고 네. 마약이 우리 사회에 이렇게까지 뿌리 깊게 번지고 있나 하는 걱정도 하실 텐데요. 지금 세관에 적발되고 있는 마약량이 늘어나고 있다고요. 이게 좀 심각하던데요. 올해 4월까지 적발된 마약 밀수량이 213kg에 달해서 역대 최대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평균적으로 적발되는 양을 계산해 보니까 1.8kg인데 네. 이거는 1.8kg이라고 생각했는데 6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이 매일매일 적발이 되고 있는 겁니다. 매일매일요? 예, 관세청이 통관 검사를 강화하고 신고 포상금제도 올려서 국경 단계에서 마약 차단에 주력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일일 평균량이 1kg이 넘는다고 하는 거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봤을 때 한 건 적발된 양이 645g이었거든요. 네. 그러면 그동안 60% 이상 양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마약 밀수가 굉장히 대형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국내 마약 시장이 자가 소비 목적으로 소량 밀수하는 것에서 판매 목적으로 대량화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종류별로 보면 필로폰이 제일 많고요. 대마, 합성대마, 흔히 엑스터시라고 불리는 MDMA 순으로 많았습니다. 올 상반기의 주요 특징은 마약 모두 다 적발량이 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코카인 네. 같은 경우는 56%, 대마는 37%, 필로폰은 29%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수요가 높다고는 MDMA나 케타민 같은 경우는 316%, 328%가 급증했고요. 네. 외국인 노동자의 수요가 크다고 알려져 있는 합성대마도 122% 적발량이 늘었습니다. 출발국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태국이 제일 많고요. 네. 미국, 베트남, 중국의 순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마약 밀수범들도 정말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대담하다 그래야 됩니까? 네.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마약 단속하겠다고 이미 작년부터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1월부터 4월까지 마약을 이렇게 많이, 이전보다 더 많이 밀수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대체 어떻게 어디다가 숨겨서 밀수한다는 거예요? 제일 많은 마약 밀수 경로가 어디냐면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입니다. 전체의 74%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여행자가 몸에 가지고 들어오다가 적발되는 양이 작년에 비해서 16%가 늘었다고 합니다. 총 48kg이 이런 식으로 적발이 되는데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서 항공여행이 늘어났잖아요. 네. 그 항공여행이 늘어난 데 따라서 그런 식으로 들어오는 밀수가 되는 경로의 그 마약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마약이 국경 단계에서 막아야 되니까 총 인원을 인천공항 세관에서는 전담부서를 2개에서 3개로 늘리고요. 마약수사 전담팀도 신설해서 인원을 총 26명을 보강했습니다. 그리고 마약 밀수 신고 포상금 상한액을 지금의 1억 5천만 원에서 네. 3억 원으로 2배 늘리고요. 국제공조 전담 요원도 30명을 지적을 했는데 문제는 지금 만약에 특송이나 국제우편으로 들어오는 그 마약 밀반입이 많다면 그걸 차단해야 되는데 네. 그거를 식별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겠죠.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걸 어떤 식으로 식별을 하냐면 이온 스캐너가 있습니다. 이게 이온 스캐너가 먼지 수준의 마약 흔적, 그다음에 옷에 밴 대마 냄새까지도 포착이 된다고 해요. 치료를 살짝 묻혀서 기계를 통과하게 되면 어떤 종류의 마약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뭐 야구방망이, 의자, 에어컨, 뭐 주전자 이런 데 들어있는 마약들을 다 걸러낼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 마약 탐지할 수 있는 스캐너가 전국 세관 쉬운 곳 중에서 이온 스캐너가 한 곳도 없는 것도 절반가량이나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보강하는 것, 그다음에 마약을 이제 숨겨오는 사람은 좀 초조할 거 아니에요. 예. 아무래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밀수범을 잡기 위한 기술들도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검사 대상자들에게 이렇게 깜빡깜빡한다거나 눈동자를 움직인다거나 이런 걸 통해서 마약 밀수자를 적발해내는 건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해외 배송에는 적용할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어요. 사람이 들어와야만 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 단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특별 전담 인력들을 보강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이고요. 이렇게
들어온 마약들이 SNS를 통해서 어린 학생들과 청소년들에게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겠죠. 이온 스캐너가 비싼가요? 많이 비싸니까 그러겠죠. 설마? 관심이 적어서 우선순위에서 밀렸을 수도 있죠. 근데 뭐 예를 들면 수억 정도 규모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예산이 없지는 않을 텐데.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참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재작년 경북 구미에서 3살 여아가 숨졌는데 외할머니가 침몰하는 사실이 수사 결과 밝혀져가지고 굉장히 큰 충격을 줬잖아요. 예. 근데 대법원에서 무죄 판단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원한 미스터리로 남게 됐습니다. 이 진실을 아는 사람은 정말 세상에 몇 사람 없을 텐데요. 네. 2021년 2월에 구미의 집에서 3살 어린이의 시신이 아이의 시신이죠. 3살이니까 부패한 채 발견이 됐습니다. 네. 6개월 전에 재혼한 엄마가 29달 된 딸을 버리고 간 혐의로 구속이 됐는데 알고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 외할머니인 48살 성모 씨가 진짜 친엄마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죽어도 유전자 검사 결과까지 부인을 하면서 딸이 맞아요. 아니라고 주장을 했었죠. 예. 딸을 낳은 적이 없다. 네. 그리고 남편도 출산이 없었다고 거들었습니다만 검찰에서는 아이를 낳고 비슷한 시기에 출산한 딸아이와 바꿔치기 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는데 1심과 2심 법원은 상황상 아이를 바꾼 것이 맞다라고 보고 유죄를 인정해서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근데 대법원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만 보면 이 성모 씨가 출산한 뒤에 애를 바꾼 것으로 보이지만 예. 직접적인 증거도 없고 범행 동기가 없다라고 하면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파기환송돼서 끝에 무죄 판결로 확정이 된 상황인데요. 이제 사법 절차는 다 끝났습니다. 근데 도대체 진실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그러게요. 거죠. 왜 딸이 손녀로 둔갑해서 언니를 엄마로 알고 자랐는지, 그리고 이 사망한 딸아이는 아빠가 누구인지, 실제로 그러면 그 사망한 딸과 바뀐 손녀의 행방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이제 그거는 성모 씨와 그 진실을 아는 몇 명만이 알게 됐을 텐데요. 언니는 지금 20년형이 확정이 돼서 지금 형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남편도 출산한 적이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유전자 검사 결과 보면 딸아이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 유전자 검사 결과를 저희가 기억하는 거 서너 번을 더 했는데. 참 하여튼 미스테리함. 그럼 이거 뭐 영원히 그럼 진실이 묻힐 수밖에 없겠네요. 당사자들이 사실은 이랬어요라고 말하기 자백하지 전까지는. 않는 것까지. 이건 나중에 두고 하여튼 뭐 미스터리한 사건으로 거론이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외래 흰개미가 포착돼서 조사에 나섰다고요? 네, 그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중에서 곤충 갤러리라고 있는데 네. 그 커뮤니티 사이트의 곤충 갤러리에서 글이 올라왔어요. 집에서 알 수 없는 곤충 수십 마리가 나왔다. 그리고 날개가 달린 개미의 모습이 사진으로 올라왔는데 네. 곤충 갤러리니까 곤충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잖아요. 네. 그 이용자가 우리나라가 아니지라고 댓글을 달았어요. 그랬더니 강남이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네. 거짓말하지 마라. 저게 가정집에 있으면 안 되는 종이다.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적이 없는 종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 일부 누리꾼들이 환경부에 신고하라고 해서 신고를 했는데 네. 알고 보니까 이 누리꾼들이 얘기한 국내에 없는 마른 나무 흰개미과의 흰개미로 보인다고 추정을 했는데요. 환경부 관계자가 신고가 접수된 건 사실이고 18일 날 전문가를 파견을 했고요. 외래적으로 확인이 되면 유입병로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하고 조사 결과는 내일쯤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마른 나무 흰개미가 얼마나 유해한 해충이에요? 예, 그 전문가들이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그 사진을 보고 마른 나무 흰개미과에 속하는 흰개미로 보인다라고 진단을 내렸고요. 사실은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보통 개미들은 우리나라에 있는 개미는요 수분이 없는 목재를 갉아먹지 않는데요. 그런데 마른 나무 흰개미의 경우는 모든 나무를 갉아먹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골치 아픈 곤충이고요. 미국에서 연간 50억 달러 상당의 재산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호주에서는 마른 나무 흰개미과 흰개미들 때문에 집이 붕괴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하거든요.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에는 이 종을 방제할 전문가도 없는 것이 문제라고 우려한 상황인데 만약에 흰개미가 나무를 섭취하는 습성 때문에 우리나라 문화재는 목재 문화재가 많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종으로 꼽힌다고 해요. 근데 뭐 우리가 콘크리트 집 같은 경우에도요. 저도 뭐 최근에 새삼스럽게 느꼈지만 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맞습니다.
그 다 흰개미들이 갉아먹거나 이렇게 하면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엄청나게 빨리 번식할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예. 그 예전에 그 뭐랄까요? 컨테이너 부두나 이런데 따라 들어오는. 예, 그것 때문에 막 폐쇄하고 이런 일도 있었잖아요. 네. 이번에도 하여튼 대처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퍼지면 막기 어려우니까요. 네. 예. 좀 날씨 얘기 좀 해보죠. 마지막으로 오늘 낮 기온이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굉장히 덥지근했다가 비가 내렸다가 또 멈췄다가 지금은 조금 선선하다고요? 네, 낮에는 반소매 입어야 되냐 생각했는데 올 때는 또 긴 소매를 입자면 좀 쌀쌀한 날씨여가지고요. 네. 낮 최고 기온이 18도에서 26도로 어제보다 이제 비가 내리면서 좀 떨어진 상황인데요. 남부지방에 주로 비가 내렸고 제주는 오늘 그러니까 오후 2시까지 지역별로 30에서 100mm의 많은 비가 내려서 호우주의보가 발효되기도 했습니다. 저녁에 대부분 비는 그쳤는데 내일까지도 전남 남해안과 경부 남부 내륙은 새벽까지 제주도와 경북 남부 동해안 경남권 해안은 오전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 영동하고 경북 북부의 동해안도 가끔 비가 날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일요일인 21일에는 다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일상 속 활력을 찾아내는 시간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늘 흥미로운 공연을 소개해 주시는 분이죠. 공연 제작사랑 안영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흥미로운 공연을 소개하기 위해서 달려온 공연 알림이 안영수입니다. 예. 공연 알림이. 예. 아, 좋은데요. 저번에 한번 써먹었는데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거 계속 앞으로 해요. 네, 공연 알림이. 매주 바꾸려고 했는데 이젠 좀 한계에 다다라서 공연 알림이 하나로 고정으로 하나 해놓고 다른 게 생각나면 좀 추가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좀 고민해 볼게요. 더 좋은 타이틀이 있는지 없는지. 네, 뭐 그때 봐서 네. 하도록 오늘 하겠습니다. 어떤 공연 소개해 주실 거예요? 네, 오늘도 그 지난주랑 마찬가지로요. 이번에 그 올해 정식 초연된 공연을 하나 갖고 왔거든요. 창작 뮤지컬로. 네. 일단 설정이 재미있고요. 분위기가 굉장히 유쾌한 그런 분위기가 나는 공연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제목부터 좀 흥미로운 공연이거든요. 제목이 뮤지컬 신이 나를 만들 때라는 작품입니다. 네. 예. 왜요? 신이 나를 만들었다고 하면 별로 안 좋아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누가요? 신이요? 신이. 아니요. 신은 그렇게 워낙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니까 뭐 하나하나에 1위 1비 않을 것 같아요. 실수도 하시고, 어떤 건 공들이고. 네, 그렇죠.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실제로요? 예. 갑자기 제가 당황스러워지는데요. 아니, 정확히 제목을 들으시고 작품이 어떤 느낌일까를 정말 잘 유추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목을 잘 지었다는 생각이 지금 방금 들었어요. 제가 갑자기 작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니요, 지금은 작가가 아니라 관객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은가요? 알겠습니다. 네. 몇 년 전에 인터넷상에서 유행했던 밈이 있어요. 네. 이제 신이 인간을 만드는 과정을 이제 위트 있게 그려낸 밈이거든요. 이제 그 밈을 모티브로 한 작품이에요. 저 유행에 조금 민감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밈을 보지는 못했어요. 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도 유행에 전혀 민감하지 않은 스타일인데 이렇게 이제 작품 소개하고 하다 보니까 저도 찾아봐서 알게 된 내용인데요. 신이 인간을 만들 때 만드는 과정을 다룬 밈인데요. 우리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기독교 성서에서는 진흙으로 구워가지고 만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걸 마치 요리를 하는 과정인 것처럼 요리할 때 뭐 고춧가루 반 스푼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음식 요리할 때 그런 분위기처럼 이제 신이 인간을 만들 때 창의력 한 스푼. 뭐 외모 한 스푼, 이 사람은 좀 욕망이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욕망 한 스푼, 뭐 이런 식으로 인간을 만들 때
만든다는 그런 밈이에요. 이제 이런 설정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걸 이런 밈을 사람들이 굉장히 재미있게 활용을 많이 했었던 거죠 당시에. 예를 들면 어떤 가수를 만드는데 만약에 신이 이제 가수를 만드는데 네네. 이제 가수니까 가창력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니까. 그럼요. 가창력 한 스푼 넣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대중들한테 사랑을 받아야 되니까 귀여움도 한 스푼 좀 넣고 그다음에 이제 이 가수가 예의도 있어야 되고 개념도 있어야 되니까 예의와 개념 한 스푼을 넣죠. 그리고 네. 나서 마지막에 그 연예인이니까 좀 훤칠한 키를 누르려고 그랬는데 이걸 누르려고 그릇을 뜨다가 쏟은 거죠. 그래서 키가 좀 작은 가수가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재미있게 표현한 그런 게 있고 뭐 더 확실한 재미있는 밈이 하나 있던데 신이 원빈을 만들 때 처음에 이제 그 잘생김을 한 스푼 넣으려다가 그릇을 통째로 놓쳐서 잘생김이 다 쏟아진 거죠. 그래서 엄청 잘생기게 만들어졌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밈이 한참 유행했었던 그런 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제가 너무 심각한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종의 목적론적 사고잖아요. 제가 지금 굉장히 유쾌한 고민이라고 가수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고 작정을 하고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어찌 보면 나는 누군가가 아니 신이 나를 만들 때 나를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만들었다는 얘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럼요. 네, 저를 꼭 좋은 곳에. 그러니까 안영수 대표는 커서 공연계에 보낼 거야. 그런 다음에 조금 외모는 좀 그래도 하여튼 공연의 창량력은 많이 넣어줘야지 뭐 이렇게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는 방송인데 외모는 좀 그래도. 아이, 뭐 재밌으라고 한 얘기고요. 저도 뭐 그렇게 하셨겠죠. 외모요? 맞습니다. 예, 뭐 그런 식의 이 모티브를 가지고 만든 작품인데 이제 이거를 사용해서 일반 사람들이 좋아하는 연예인 표현할 때도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친구끼리 방금 저희끼리 얘기했었던 것처럼 친구들을 놀릴 때도 좀 사용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그래서 이제 이거 준비하다가 공연 제작하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제 이런 상상을 혼자 해봤는데 작품 선정 능력을 한 스푼 넣어주시고 근데 마케팅이 주로 하는 일이었으니까 마케팅 능력 한 스푼 넣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배우랑 또 친해야지 섭외도 하니까 그렇죠. 배우 친화력, 스텝 친화력 이거 한 스푼 더 넣어주시고. 아니, 그건 제가 한 5스푼 넣어줬다고 그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한테 가장 많이 넣어준 게 이제 관객과의 소통 능력을 많이 넣어주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이제 제작을 해야 되니까 제작비 확보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제작비가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걸 넣으려고 했는데 방금 전에 다른 제작사 대표를 만들 때 이걸 너무 많이 쓴 거죠. 그래서 푸다 보니까 별로 없으니까 넌 반 스푼만 넣어라. 그래서 제가 항상 제작비가 간당간당 제일 중요한 능력인데 너무 항상 어렵게. 근데 유쾌하긴 하고 배우랑 친하긴 하고 섭외는 했는데 개런티는 깎아야 되고 이런 상황이 오는 거 아닌가? 근데 뮤지컬 굉장히 잘 만들었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제목 가지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소재가 나올 것 같아요. 시놉시스 하나만 딱 봐도 야 이거 재밌겠는데 이런 생각이 딱 들 수 있게 만들어놨으니까 재미있는 소재를 작품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되더라고요. 그럼 이게 제작 과정은 어땠어요? 이것도 역시 뭐 처음에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왔던 것 같고 밈에서부터 출발한 거라면서요. 맞습니다. 그 지난주에도 제가 창작산실 이 지원 사업 말씀드렸는데 이 작품은 좀 다른 형태의 좀 창작 지원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이 작품은 2022년에 한국콘텐츠진흥원 스토리움 우수 스토리 매칭 제작 사업 선정작. 왜 이렇게 어려워요? 근데 이거 하나하나 뜯어보면 생각보다 쉽습니다. 이 스토리움 우수 스토리, 그러니까 우수 스토리, 좋은 이야기를 매칭, 제작 사업, 제작을 할 수 있는 사람과 매칭해 준다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선정된 작품이고요. 22년 9월에 이제 전막 리딩 쇼케이스, 그러니까 공연 전체를 그냥 이제 액팅 없이 리딩만 하는 거죠. 이 쇼케이스를 거치면서 관객분들한테 다양한 이제 의견을 받고 수정하고 좀 다시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렇게 해서 완성도를 높여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난 4월 18일이었나? 4월 달에 지난 4월 중순에 예그린 시어터라는 곳에서 200석 정도 되는 예전에 지하철 1호선은 한참 했었던 그 오래됐던 그 예그린 시어터라는 곳에서 초연을 시작한 그런 작품입니다.
보통 이렇게 드라마 시작할 때 그 시작하는 장면 같은 거 연예 프로그램에서 나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리딩을 하잖아요. 저는 그걸 왜 하지? 그 끝까지 다 하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뮤지컬도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뮤지컬은 수정하는 작업들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리딩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리딩 작업을 통해서 관객분들한테 이제 이 작품을 알려드리면 이게 약간 그 TV 보는 친구들한테 책을 좀 봐라.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책을 보면 뭐 여러 가지를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리딩을 하면 리딩을 듣는 관객들, 스태프들이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게 되거든요. 그걸 기본으로 해서 무대 디자인도 나오고 의상 디자인도 나오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작업을 확실히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작업들이 모든 공연에 다 이루어지는 작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 상상을 덧붙여가지고 얘기했는데 신이 나를 만들 때는 스토리가 어떤지 궁금해요. 그렇죠. 이제 제가 그 밈만 말씀드렸고 모티브로 삼았다는 얘기만 했는데 공연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공연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작은 극장이라서 4명의 캐릭터가 나오거든요. 그 캐릭터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이제 클라우드 창조 드라이브. 요 말이 좀 작품이랑 좀 애매하게 연관이 안 되실 수 있는데 요즘의 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클라우드 창조 드라이브에서 인간을 창조하는 신 역할을 하는 캐릭터가 한 명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신한테 맞서서 자기의 망한 인생을 환불하겠다고 올라온 악상이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호상이다, 악상이다 할 때 그 악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완전히 다른 캐릭터로 오랜 세월을 살아온 어떤 인물인데 오랜 세월을 살아온 만큼 신한테 묻고 싶은 게 많은 질문이 많은 영이라는 또 이 인물이 있습니다. 이 영이라는 인물이 이제 신과의 대화를 통해서 관객한테 주는 메시지가 많은 인물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그 악상이라는 인물과 대비되는 될 이런 사람의 표본으로 그 잘 나가는 락스타인데 남모를 아픔을 갖고 있는 호상이라는 캐릭터 이렇게 4명의 캐릭터가 나오거든요. 오늘 방송을 통해서 제가 줄거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요거는 중간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공연장 가서 확인하시면 좋겠는데 이제 이 신이 재료를 배합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한 스푼 이렇게 하면서 배합해서 그 인간을 만드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천상계 클라우드라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그 평소랑 똑같이 이제 그 창조 업무를 신이 수행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그 공연장 객석을 통과해서 어떤 인물이 막 무대 위로 올라와요. 그게 악상이라는 캐릭터거든요. 캐릭터가 나와서 자기 인생이 막 불공평하다면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냐면서 환불을 해달라고 딱 올라와요.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릴 리가 없다고 하면서 근데 알고 보니까 사연이 복권에 당첨된 다음 날 생을 마감한 거죠. 써보지도 못하고. 당첨만 됐다는 것만 알고. 그래서 와갖고 막 신한테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신 입장에서는 이제 어이가 없어요. 원래 네 인생이 그런 건데 왜 나한테 와서 따지냐. 그래서 이제 둘이서 엄청 막 설전을 펼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악상이 이제 그 도저히 자기는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하니까 신이랑 악상이 함께 그럼 너 처음 만들었을 때 어떻게 만들었는지 좀 보자. 그래서 봐요. 그랬더니 거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는데 이 악상이라는 캐릭터한테 쓰일 그 수명에 대한 재료가 호상이라는 캐릭터한테 잘못 쓰여졌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내 생명 수명이 호상이라는 캐릭터한테 잘못 쓰여졌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악상이 이제 더 환불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실수한 거라고. 신 입장에서는 그걸 환불을 원래 해줄 수 없는데 이제 달래야 되니까 해주긴 해줄 건데 이게 환불이 되려면 이 호상이 그 생을 다할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된다. 50년을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너무 긴 시간이니까 떨어져 나갈 줄 알았죠. 기다리겠다고 합니다. 근데 악상이. 그래서 그때까지 이제 기다리고 나서 시간이 다가와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이 50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이야기가 펼쳐질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그런 뮤지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대표는 신 만나면 어떻게 환불하실 생각이 있어요? 환불을 할 거면 기억을 갖고 환불을 하느냐 아니냐 이걸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한 번만 다시 살면 정말. 그건 모든 사람이 다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그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거 그렇게 바라지 않는다는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요. 고생스러웠고 지금의 내가 만족스럽다 이런 의미로. 근데 저는
다시 돌아가면 진짜 기가 막히게 할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토리들을 예. 스스로 만들어가는 공연이 아닐까. 맞습니다. 그 공연을 보면서 나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재미가 있는 공연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네. 저 오늘 음악 갖고 오셨다면서요? 네, 갖고 왔습니다. 제가 이야기 줄거리는 요 정도에서 딱 멈추는데 대신에 이제 그 공연의 분위기를 느끼실 거면 그 음악을 들어보시면 딱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 갖고 왔고요. 이게 창작 초연이기도 하고 장르를 말씀드리면 이건 확실한 코미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이게 얼마나 좀 재밌는지 이걸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다고 싶어서요. 마다가스카르라는 곡을 갖고 왔거든요. 예. 제가 줄거리 때는 말씀 안 드렸던 그 캐릭터 중에 한 명 영이라는 오랜 세월을 살아서 신한테 궁금한 게 많았다는 그 영과 신과 함께 부르는 넘버거든요. 그 왜 마다가스카르 그 왜 신이 거꾸로 심었다는 바오반 나무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신이 이제 그 곡 중에 이 마다가스카르를 가장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네. 이 아름다운 풍경을 가지고 신과 인간이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을 살았던 인간과 함께 부르는 넘버 이거 들으시면 공연에 있는 어떤 따뜻한 느낌도 좀 받으실 수 있고 신나는 분위기도 느끼실 수 있고 그래서 이 마다가스카르라는 곡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네, 한번 공연 살짝 맛보죠. 예. 함께 들어보시죠. 저 바다 너머 아주 큰 섬 신이 거꾸로 심어버렸다는 바오밤나무 여우 원숭이와 친구 되어 올려다볼 수 있는 마다가스카르. 자 이제 진짜 믿어주세요. 제가 거기 만들 때 온 힘, 온 열정 다 쏟아부어서 만든 곳이라고요. 바로 그거요. 신의 열정이 느껴진다고 할까? 그러니까. 난 죽기 전에 꼭 한번 가보고 싶었네. 자네 이리 와봐. 자, 80년 로망 어쩌면 노망 오래된 소망 이루는 할망 전쟁이 없는 섬 신비한 생명의 섬 지구의 탄생과 함께 존재했던 섬. 자네 이리 와봐. 자, 자, 저것이 바로 영원숭이다. 그래, 저것이 바로 바오밤나무. 마다가스카르 저 바다 너머 아주 큰 섬 신이 거꾸로 심어버렸다는 바오밤나무 영원숭이와 친구 되어 올려다볼 수 있는 내 천국은 저 바다 너머에 동심 속 낭만 꿈꿔온 희망 지긋한 현실로부터의 도망 전쟁과 부와 굶주림을 돌보며 평생 살아온 삶 마지막은 나를 위한 여행. 이러다 기스 차요. 안 차. 위험해. 왜 조심해. 잘해요. 자, 못 쳐요. 자, 나가요. 에버리다. 자, 이제 오른쪽 간다. 와우, 왼쪽이요. 오케이. 심어버렸다는 바오밤나무 마다가스카르 여원숭이와 친구를 올려다볼 수 있는 내 천국은 저 바다 너머에 내 천국은 저 바다 너머에 내 천국은 저 바다 너머에. 뮤지컬 신이 나를 만들 때 가운데 마다가스카르 넘버 정다희 박세인 배우 목소리로 들어봤습니다. 아니 배우가 4명 나온다면서요? 예. 아니 무슨 노래가 4명 부르는 노래 같지가 않은데요? 지금 이 곡은 사실 2명이 부르는 넘버인데요. 근데 이게
좀 풍성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네. 이게 그 4인조 밴드가 라이브로 연주를 하고 있는 것도 그 아마 그런 이유이기도 하고요. 이 노래 중간중간에 막 이런 소리 막 들리잖아요. 이게 이제 그 작은 200석 극장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관객들이 어깨가 안 들썩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노래 중간에 뭐 우가차카 우가차인가 뭐 이거 따라해야 되거든요, 관객들이. 따라해줘야 돼요. 요게 또 그리고 이 정다희 배우 말고 같은 역할을 하는 황한나 배우가 있습니다. 네. 이 배우별로 또 따라해야 되는 게 또 틀려요. 정다희 배우라는 분은 우가차카 우가차인가를 이게 따라해야 되고요. 이 황한나라는 배우는 어르르 뭐 이건가 그래서 이제 공연을 이제 재관람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처음 가시는 분들은 이제 요거 적응해야 되는 시기가 좀 필요하죠. 아니 그러니까 배우 숫자나 이런 걸로 공연을 상상하면 절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리고 라이브 밴드여서 풍성한 것도 있고 대학로 소극장에는 라이브로 공연을 하기가 힘든 경우도 많거든요. 공연 그 규모도 작고 해서 근데 MR로 공연을 하게 되면은 또 MR 그 처음 만들 때 악기들을 풍성하게 써서 더 그런 효과가 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참 요즘처럼 날씨 좀 이렇게 꾸물꾸물하고 이럴 때 보면 참 와가지고 그냥 땀 한번 확 빼고 나오면 사우나 들어갔다 나온 느낌. 올해는 뮤지컬 저희가 1주 전인가 2주 전에 뮤지컬 시작에 좀 걱정된다 이런 얘기 잠깐 했었었는데 올해 그 굉장히 덥고 비도 많이 올 거라고 예보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럴 때 진짜 공연장 바캉스 요거 괜찮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쾌적하고 거기서 한번 신나게 노래 따라 부르고 환호성 지르고 나오면 시원합니다, 진짜로. 같이 간 사람하고 그다음에 맥주 한잔 딱 하고 그러면 역시 끝나고 나서 맥주에 포커싱이 더 가신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참 오늘 신이 나한테 뭔가의 재능을 준다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우리가 시작했잖아요. 맞습니다. 뮤지컬 스토리 얘기하고. 근데 하여튼 안 대표께서는 공연 얘기나 그러니까 스토리나 이런 거 설명해 주실 때 확실히 영업과 마케팅 능력을 주신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저 영업 그리고 뭐 마케팅 능력 이렇게 있는 거 좋은데요. 저는 약간 제가 바라는 마음은 제가 얘기를 해서 무언가 반응이 일어났다. 이때 희열이 저는 정말 크더라고요. 대학로 단골 사회자시잖아요. 뭐 그래서 혹시 대학로 근처에서 그 뭐 누구 사회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지난 일요일 날 제가 직접 제작하는 공연의 배우랑 저랑 이제 극중의 인물로 분장을 하고 대학로를 뛰어다니면서 서로 쫓는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이벤트를 한번 했었어요. 그럴 나이는 아닌데. 50 되기 전에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정말 단거리 뛰고 너무 땀이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하고 있는데 그 지난 코로나 때 그 이제 그런 이벤트 같은 것들을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가 오랜만에 관객들 만나니까 좀 재미도 있고 작품을 알릴 수 있을 만한 방법이 지금 많이 그 진짜 여러 가지 매체가 있는데 반대로 또 매체가 없는 것 같은 느낌도 들거든요. 공연이 많은데 그중에 선택받은 공연들만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이렇게 그 오늘 소개하는 신이 나를 만들 때나 제가 그 지난 일요일 날 했었던 행사를 통한 그 홍보 효과를 통해서라도 좀 이런 창작 뮤지컬들이 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영업 능력을 주셨다고 하면은 뭐 최대한 많이 써볼 생각입니다. 아니 안 대표께서 지난주에 얘기하셨잖아요.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뮤지컬계가 관객이 좀 줄어들 것 같아요. 지금 약간 좀 가라앉고 있어요. 걱정스러워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한 몸 던져서 재능 한껏 발휘해서 지금 그 대학로 공연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거네요. 영업 능력을 어디다가 뭐 배로 이렇게 만들어서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노래 한 곡 더 들어야 되죠? 마지막 곡을 하나 더 갖고 왔는데요. 이게 그 카운트다운이라는 곡이거든요. 제가 줄거리 말씀드렸을 때 이제 극 중에 악상이라는 캐릭터가 그 50년을 다 기다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50년을 다 기다린 뒤에 환불을 받기 직전에 자기의 이제 인생이 다시 시작된다는 의미에서 카운트다운을 막 하는 그런 넘버예요. 근데 물론 극 중에서는 신은 이제 다른 또 생각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근데 오늘 이 갖고 온 노래 방송 들으시는 모든 분들 그 신이 각자 모두를 이제 각자 본인을 만들었을 때 꼭 넣어줬으면 했던 거. 그리고 그게 발현되는 시기 곧 다가온다는 의미에서 카운트다운 하시면 이루어진다는 의미에서 들으시면 어떨까 싶어서 하나 갖고 와봤습니다. 현실은 아니더라도 상상만 해도 기분 좋을 것 같고요. 생각하면 되는 거죠 뭐. 오늘 밤에 꿈으로 한번. 꿈이라도.
그럼 내일 다 또 복권 사러 가고. 다 대박 나셨으면 좋겠고. 예, 제발요. 네, 알겠습니다. 자,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지금까지 랑 안영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곡으로 황한나 임진섭 배우가 부른 뮤지컬 신이 나를 만들 때의 넘버 카운트다운 들으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